이런 김치 필요 없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옥마당에 김치 대야가 엎어졌다. 빨간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다. 여자의 손이 보였다. 피가 배어나온 장갑, 갈라진 손가락 마디. 그녀가 주저앉았다. 호흡이 가빠졌다. 한옥 담장 너머로 고개들이 하나씩 나왔다. 이웃들이 지켜봤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평범해 보이던 가정에, 이 조용하던 집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 짠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은 20날 전 한 장의 진단서에서 시작되었다. 난소암 2기입니다. 수술 후 바로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윤지아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31살. 결혼한 지 4년. 아직 젊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다. 진료실을 나서는 지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하려다 멈췄다. 태주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박선자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시누이 서연도 있었다. 서연의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 5달째였다. 어디 갔다 와? 선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 어디 아파? 지아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할까? 지금 말하면 걱정해 주실까?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뭐? 난소암이래요. 이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봤다. 선자는 팔짱을 끼고 지아를 쳐다봤다. 수술해야 하나? 네. 다음 주에 수술하고 항암 치료 시작하래요. 선자가 한숨을 쉬었다. 걱정의 한숨이 아니었다. 뭔가 귀찮다는 듯한 한숨이었다. 그럼 김장은 어떻게 하려고? 지아가 고개를 들었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네. 김장. 올해 우리 교회 김장 봉사 400포기야. 내가 담당하기로 했잖아. 하지만 제가 지금 수술은 김장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 선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아가 말문이 막혔다. 어머님, 그게 일주일이면 되잖아. 김장 끝내고 병원 가면 돼. 수술이 당장 오늘 하는 것도 아니고. 서연이 옆에서 조용히 귤을 까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암이라고 했다. 이기라고 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김장, 저녁 무렵 교회 집사님이 집에 들렀다. 김장 준비 상황을 확인하러 왔다. 배추는 내일 오전에 도착할 거예요. 집사님이 마당을 둘러봤다. 지아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뿌리를 다듬었다. 손놀림이 빨랐다. 정확했다. 칼이 배추를 스치듯 지나갔다. 집사님이 감탄했다. 아이고,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혹시 요리 일하셨어요? 지아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아니에요. 얘는 그냥 집에서만 있던 애예요. 선자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제가 다 가르쳤죠. 지아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선자가 지아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잘난 척하면 보기 안 좋아. 그날 밤 태준이 늦게 퇴근했다. 지아는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다. 암 이야기도 김장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다. 밤 11시 지아는 조용히 일어났다. 안방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명함 한 장이 구겨진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
지아가 명함을 꺼냈다. 한참 바라봤다. 손가락이 명함 모서리를 쓸었다. 다시 봉투 안에 넣었다.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지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다. 지아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마당으로 나가니 어둠 속에 배추 더미가 보였다. 400포기. 산처럼 쌓여 있었다. 찬바람이 불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다. 지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꼈다. 선자가 마당으로 나왔다. 시작했느냐고 물었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안에 다 끝내야 해. 오늘까지 절임 끝내고 내일부터 양념 만들어야 하니까. 지아가 대야에 물을 받기 시작했다. 수돗물이 손에 닿자 온몸이 움찔했다. 얼음장 같았다. 배추를 하나씩 들어 뿌리를 다듬었다. 칼로 밑동을 자르고 겉잎을 떼어냈다.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손끝 감각이 무뎠다. 평소보다 더 힘이 들어갔다. 1시간이 지났다. 10포기를 다듬었다. 아직 390포기가 남았다. 선자가 다시 나왔다. 왜 이렇게 느리냐고, 이 속도면 언제 끝나느냐고 다그쳤다. 지아는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대한이 아니라 더 빨리 해야지. 오늘 안에 절임 끝내야 한다니까. 선자가 들어갔다. 지아는 다시 배추를 집었다. 아침 8시 서연이 마당으로 나왔다. 손에 토스트를 들고 있었다. 언니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아는 괜찮다고 했다. 서연이 도와줄까 물었다. 지아가 고개를 들어 서연의 표정을 봤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얼굴은 아니었다. 지아는 괜찮다고 배 나왔으니 몸 조심하라고 말했다. 서연이 그럼 들어가겠다며 집 안으로 사라졌다. 지아는 혼자 남았다. 오전 10시 교회 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벌써 김장을 시작했다며 올해도 양이 엄청나다며 수군거렸다. 선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좋아서 교회 행사용으로 준비하는 거라고 참 감사하다고 말했다. 집사들이 지아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배추를 다듬는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손이 정말 빠르다고 많이 해봤나 보다고 감탄했다. 지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제가 잘 가르쳤죠. 며느리는 원래 이런 것도 못했는데. 선자가 대신 말했다. 지아의 손이 잠깐 멈췄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다. 점심시간이 됐다. 선자가 밥을 가져왔다. 빨리 먹고 계속하라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지아는 10분 만에 밥을 먹었다. 제대로 씹지도 못했다. 속이 더부룩했다. 다시 배추를 집었다. 찬물에 손을 담갔다. 손가락이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다. 오후 3시 100포기를 넘겼다. 아직 반도 안 끝났다. 지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배추를 짚는 힘이 약해졌다. 몸이 무거웠다. 지아가 선자를 불렀다. 조금만 천천히 해도 되겠느냐고 손끝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선자가 마당으로 나왔다. 교회 집산의 집 쪽을 힐끗 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교회 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창피하게 왜 그러느냐고 했다. 지아가 정말 아프다고 말했다. 선자는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김장은 때가 있는 거라고,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아가 손이 너무 시렵다고 했다. 시린 건 원래 그런 거야. 선자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했어. 우리 때는 겨울에 얼음 깨고 김장했다고. 젊은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지아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6시 태준이 퇴근했다. 마당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다 뭐냐고 400포기를 혼자 하냐고 물었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태준이 선자를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지아가 혼자서 400포기를 한다고 항의했다. 선자는 원래 김장은 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자기도 젊었을 때 그렇게 했다고 대답했다. 태준이 지아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려 했다. 지금 뭐 젊고 건강한데 뭐가 문제야? 태준이 말을 멈췄다. 지아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걸 아직 몰랐다. 밤 9시 지아는 여전히 마당에 있었다. 150포기를 넘겼다. 절반을 조금 넘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찬물에 오래 담가서 감각이 무뎌졌다. 선자가 마당으로 나왔다. 오늘 밤 안에 200포기는 끝내야 한다고 내일 아침까지 절임이 완료돼야 양념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아는 대답 대신 배추를 집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200포기를 넘겼다. 지아는 마당 한쪽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후들거렸다. 손은 꽁꽁 얼어붙었다. 장갑을 벗으니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집안에서 불이 꺼졌다. 모두 잠든 것 같았다. 지아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불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배추 더미가 여전히 눈앞에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야 한다. 지아는 천천히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방에 누웠다. 태주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아는 천장을 바라봤다. 손이 저렸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내일 새벽 4시에 또 일어나야 한다. 둘째 날 새벽 지아의 손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찬물에 계속 담가서였다. 손가락 마디마다 금이 갔다. 붉은 선이 그어진 것처럼 보였다. 배추를 집을 때마다 따끔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직 200포기가 남아 있었다. 선자가 마당으로 나왔다. 지아의 손을 봤다. 손 왜 그래? 갈라졌어요. 밴드 붙여. 밴드 붙이면 김치에 닿을 것 같아서요. 그럼 어쩌라고?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지아가 고개를 숙였다. 그냥 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해. 김치에 피 묻으면 안 되니까. 선자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수술 일정 안내 11월 23일 오전 9시. 오늘이 20일이었다. 사흘 후였다. 지아가 문자를 보고 있는데 선자가 나왔다. 누구한테 온 거야? 병원이요. 병원? 무슨 일인데? 수술 일정이요. 23일에 시작하래요. 선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23일? 그날 교회 행사 날인데. 네. 김장 봉사 행사. 그날 다 모여서 나눠주기로 했어. 하지만 어머님, 제가 수술을 미룰 수 없어? 지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자를 바라봤다. 수술을요? 응. 하루 이틀만. 행사 끝나고 가면 안 돼? 어머님, 그게 의사가 꼭 그날이라고 했어? 지아가 입술을 깨물었다. 의사는 더 미루면 위험하다고 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대요. 선자가 혀를 찼다. 요즘 의사들은 너무 엄격해. 하루 이틀이 뭐가 대수라고. 지아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일단 병원에 전화해봐. 24일로 미룰 수 있는지. 지아는 휴대폰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오후에 병원에 전화했다. 간호사가 받았다. 지아가 수술 일정을 하루 미루고 싶다고 말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간호사가 담당 의사에게 바로 연결해 주겠다고 했다. 의사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심각했다. 환자가 지금 이기 판정 받았는데 수술을 미루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아가 하루만 미룰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의사는 단호했다. 이 상태로 계속 무리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아가 말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환자분,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지아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선자가 마당으로 나왔다. 병원에 전화했어? 네. 그래서 미뤄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안 된대요.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대요. 선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도 하루인데 의사들이 너무 호들갑이야. 어머님, 제가 정말 뭐? 김장이 더 급해. 이미 다 약속했다고. 지아가 배추를 짚다가 손에 힘이 풀려 떨어뜨렸다. 온몸이 떨렸다. 어머님, 제발이요. 1시간만 쉬게 해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선자가 팔짱을 꼈다. 1시간 쉬면 언제 끝내? 새벽까지 해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야. 며느리 도리가 이런 건가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시집온 며느리는 집안일을 해야지. 그게 도리지. 지아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배추를 집었다. 손에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갈라진 틈 사이로 빨간 피가 스며들었다. 찬물에 닿으니 더 아팠다. 지아가 선자를 불렀다. 손에서 피가 난다고 말했다. 선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많이 나오느냐고 물었다. 지아가 좀 많이 난다고 대답했다. 그럼 장갑 2개 껴. 피 안 새게. 장갑을 2개요? 응. 안에 하나 끼고 밖에 하나 더 껴. 지아가 장갑을 이중으로 껴봤다. 손놀림이 더 둔해졌다. 하지만 피는 안 보였다. 선자가 들어갔다. 저녁 무렵 태준이 퇴근했다. 지아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얼굴색이 창백했다. 태준이 괜찮냐고 물었다. 지아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태준이 지아의 손을 잡았다. 장갑 위로도 부어오른 게 느껴졌다. 왜 장갑을 2개나 꼈느냐고 물었다. 지아는 찬물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태준이 장갑을 벗어보라고 했다. 지아는 괜찮다며 거부했다. 태준이 강제로 장갑을 벗겼다. 안쪽 장갑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피야? 이게 피야? 지아가 손을 뒤로 뺐다. 좀 베었다고 괜찮다고 말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어. 지아가 태준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 말라고 제발이라고 말했다. 태준이 물었다. 왜냐고, 이렇게 다쳤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어머님이 화내실까봐. 태준이 아내를 바라봤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까지? 그때 선자가 마당으로 나왔다. 뭐하고 있어? 태준이 말했다. 지아 손에서 피가 난다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선자가 지아의 손을 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좀 베인 거라고. 김장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태준이 말했다. 이건 좀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치료? 밴드 붙이면 되는 거 가지고 무슨 치료? 하지만 김장 끝날 때까지만 참으면 돼. 이틀만 더. 선자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태준이 지아를 바라봤다.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같이 하자고 말했다. 지아는 괜찮다고, 태준은 내일 회사 가야 한다고 말했다.
태준이 회사는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했다. 정말 괜찮아. 지아가 태준을 밀어냈다. 혼자 하고 싶었다. 아니, 혼자 해야만 했다. 밤 11시 지아는 마지막 배추를 절였다. 400포기. 드디어 다 끝났다. 손을 씻으려고 장갑을 벗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었다. 갈라진 틈마다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물에 손을 담그자 화끈거렸다. 아팠지만 참았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졌다. 휴대폰을 꺼냈다. 병원 문자를 다시 봤다. 11월 23일 오전 9시. 이틀 후였다. 하지만 그날은 김장 행사날이었다. 지아는 병원에 다시 전화했다. 수술 일정을 24일로 미루고 싶다고 말했다. 간호사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정말 어려우시냐고 물었다. 지아가 대답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간호사가 알겠다고 담당 의사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 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아가 미안하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었다.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모두 잠든 것 같았다. 지아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내일부터는 양념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셋째 날 새벽 지아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오늘은 양념을 버무리는 날이었다. 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나왔다. 어제 절인 배추들이 대야에 담겨 있었다. 400포기. 양념 재료들이 옆에 쌓여 있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지아가 대야 앞에 앉았다. 손을 뻗으려는데 힘이 없었다. 선자가 마당으로 나왔다. 왜 아직 시작 안 했어? 벌써 6시야. 지금 할게요. 지아가 고춧가루를 집었다. 손이 떨려서 쏟아질 뻔했다. 조심해. 양념 쏟으면 안 돼.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다. 고춧가루에 젓갈을 섞고 마늘과 생강을 넣었다. 손으로 버무려야 했다. 빨간 양념이 갈라진 손에 스며들었다. 매운 고춧가루가 상처에 닿자 화끈거렸다. 작은 신음이 나왔다. 선자가 물었다. 뭐가 문제냐고. 손이 너무 아파요. 장갑 껴. 장갑 끼면 양념이 제대로 안 섞여요. 그럼 참아. 원래 김장은 맨손으로 하는 거야. 선자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아는 양념을 계속 섞었다. 손이 빨갛게 물들었다. 피인지 고춧가루인지 구분이 안 갔다. 오전 9시 배추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다. 한 포기 한 포기 입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어야 했다. 손놀림이 느렸다. 힘이 없어서 양념이 제대로 안 발라졌다. 선자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더 꼼꼼하게 하라고 대충 하면 맛없다고 말했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11시쯤 지아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어머님, 잠깐만 앉아 있어도 될까요? 또 아침에 막 시작했잖아. 어지러워요. 물 마셔. 탈수 증상일 거야. 지아가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정오가 지났다. 점심을 먹어야 했지만 식욕이 없었다. 선자가 밥을 내밀었다. 먹으라고 안 먹으면 힘 안 난다고 말했다. 지아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넣었다. 속이 메스꺼웠다. 선자가 물었다. 왜 안 먹느냐고. 배가 안 고파서요. 배고프고 말고가 어디 있어? 일해야 하는데. 다시 마당으로 나왔다. 양념 바른 배추를 항아리에 담기 시작했다. 무거운 배추를 들어올릴 때마다 팔이 후들거렸다.
항아리까지 가는 몇 걸음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오후 3시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도 파랗게 변했다. 어머님, 정말 못하겠어요. 뭐가 못하겠다는 거야? 이제 반도 안 했는데. 몸이 너무 이상해요. 이상한 척 그만하고 빨리 해. 지아가 배추를 들어 올리려다 손에서 놓쳤다. 배추가 바닥에 떨어졌다. 뭐 하는 거야? 조심하라고. 죄송해요. 지아가 배추를 주우려고 몸을 굽혔다. 그 순간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세상이 기울었다. 지아의 몸이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다. 대야 옆에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양념이 튀었다. 빨간 고춧가루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선자가 소리를 질렀다. 아, 일어나. 왜 이래? 하지만 지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집 앞에 차가 멈췄다. 태준이었다. 회사에서 일찍 나왔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태준이 마당으로 들어오다 멈춰섰다.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손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피인지 양념인지 구분이 안 갔다. 지아야. 태준이 달려갔다. 아내를 안아 일으켰다. 여보, 정신 차려. 지아야. 지아의 눈이 가늘게 떴다. 초점이 없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아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선자가 대답했다. 쓰러진 거라고, 갑자기 그랬다고.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쓰러집니까? 태준이 아내의 손을 봤다. 갈라지고 부어오른 손, 피딱지가 앉은 상처들. 이게 뭡니까? 선자가 말했다. 김장하다 좀 다친 거라고. 좀이요? 이게 좀입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어머니, 지아가 수술 받아야 하는 거 모르셨어요? 선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알고 있었어. 알고 계셨으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선자가 대답했다. 김장은 미룰 수 없었다고, 약속이 있었다고. 약속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태준이 지아를 안아 일으켰다. 아내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병원 가야 해. 당장. 선자가 물었다. 김장 끝내고 가면 안 되느냐고. 태준이 멈춰섰다.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봤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자가 말했다. 김장이 아직 절반도 안 끝났다고. 태준의 눈에서 뭔가가 끊어졌다. 어머니, 이게 사람 할 짓입니까? 선자가 반문했다. 며느리가 집안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집안일이요? 이게 집안일입니까? 태준이 마당을 둘러봤다. 400포기의 배추, 빨간 양념, 피로 얼룩진 장갑들. 이건 학대예요. 학대. 선자가 말했다. 며느리 교육을 학대라고 하느냐고. 교육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암 환자한테 400포기 김장을 시키는 게 교육입니까? 수술을 미루게 하는 게 교육입니까? 선자가 입을 다물었다. 태준이 지아를 안고 차로 걸어갔다. 선자가 물었다. 어디 가느냐고. 병원이요. 김장은 어떻게 하고? 태준이 뒤돌아봤다. 어머니 혼자 하세요. 뭐? 400포기든 500포기든 어머니 혼자 다 하세요. 태준이 차에 지아를 태웠다. 시동을 걸었다. 선자가 차 앞을 막아섰다. 아, 이 자식아. 어미한테 이럴 거야? 태준이 창문을 내렸다. 어머니, 비켜주세요. 선자가 소리쳤다. 김장 끝내고 가라고. 아내가 죽어가는데 김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태준이 경적을 울렸다. 선자가 놀라서 비켰다. 차가 출발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탈수 증상이 심각합니다. 면역력도 많이 떨어졌고요. 심각한 건가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가 태준을 똑바로 봤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다. 의사가 계속 말했다. 수술 전 환자가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이 상태로 방치했으면 치료 시기를 완전히 놓칠 뻔했다고. 태준이 얼어붙었다. 의사가 말했다.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최소 사흘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침대에 누운 지아가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태준이 아내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갈라지고 부어오른 손. 지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고.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몰라서. 내가 바보 같아서.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틀 후 지아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조용했다. 선자는 방에 들어가 있었다. 마당을 보니 김치 대야들이 그대로 있었다. 양념 바른 배추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썩은 냄새가 났다. 다음 날 아침 선자가 마당에서 혼자 김치를 정리하고 있었다. 태준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싫은데요. 선자가 놀랐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다. 아들이라고 해서 뭐든 해야 합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서연이 거실에서 나왔다. 배가 더 불러 있었다. 언니에게 괜찮냐고, 힘들었겠다고, 자기도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도와주고 싶었으면 도와줬어야죠. 오빠 나 임신 중이잖아. 그래서 언니는 암 환자고요. 선자가 소리를 질렀다. 집안이 왜 이러냐고. 태준이 마당의 김치 대야들을 바라봤다. 400포기. 아직도 절반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이게 정말 필요했습니까? 선자가 대답했다. 당연하다고, 교회 행사용이라고. 아내를 죽일 뻔하면서까지. 선자는 죽긴 뭘 죽느냐고, 좀 힘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대요. 선자가 말했다. 의사들이 늘 그렇게 말한다고, 겁주는 거라고.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태준이 소리를 질렀다. 선자가 당황했다. 목소리 좀 낮추라고, 이웃들이 듣는다고 말했다.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태준이 김치 대야 하나를 들어 올렸다. 선자가 소리쳤다. 그거 내려놓으라고. 태준이 대야를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쳤다. 쿵. 빨간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다. 양념이 바닥에 흩어졌다. 뭐 하는 거야? 이런 김치 필요 없어요. 태준이 두 번째 대야를 들었다. 또 엎었다. 쿵. 빨간 김치가 마당을 뒤덮었다. 한옥 담장 너머로 창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이웃들이 다 보잖아. 그만해.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대야를 엎어버렸다. 마당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담장 너머로 얼굴들이 보였다. 선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어머니가 고생한 게 아니라 지아가 고생했어요. 400포기를 혼자 다 했어요. 암 환자가 수술 미루면서.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암 환자라고? 며느리가 암 환자였어? 선자가 얼굴을 들었다. 창백했다. 네. 다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뭘 했는지. 태준이 지아에게 말했다. 들어가 있으라고,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지아가 눈물을 흘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선자가 태준을 붙잡았다. 이거 치우고 가라고 소리쳤다. 어머니 혼자 치우세요.
선자가 손을 들었다. 태준의 뺨을 치려는 순간 태준이 손목을 잡았다. 때리지 마세요. 이제 안 맞을 거예요. 지아도 나도. 태준이 선자의 손을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김치가 그렇게 중요하면 혼자 다시 담그세요. 문이 닫혔다. 마당에는 선자만 남았다. 주변에는 엎질러진 김치가 가득했다. 이웃들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고춧가루가 바람에 날렸다. 그날 밤 선자는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켰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다. 마당에 널브러진 김치가 눈에 밟혔다.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선자는 교회 단톡방을 열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여러분께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타자를 쳤다. 우리 며느리가 오늘 김장김치를 전부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400포기를 아들이랑 같이 다 버렸어요. 교회 봉사용으로 준비한 건데 이제 어떻게 하죠? 사진을 찍었다. 마당에 흩어진 김치 사진, 엎질러진 양념 사진, 단톡방에 올렸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왜 그랬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선자가 댓글을 하나씩 확인하며 답글을 달았다. 힘들다고 투정 부리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더 많은 댓글이 달렸다. 며느리 버릇이 없네요. 권사님 속 터지시겠어요. 400포기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선자는 만족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다. 한편 지아는 방에서 태준과 앉아 있었다. 태준이 물었다. 괜찮냐고.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 말했다. 어머니가 뭔가 하실 것 같다고.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에게서 온 문자였다. 야, 너희 집 무슨 일 났어? 단톡방에 글 올라왔는데. 태준이 교회 단톡방을 확인했다. 선자의 글이 보였다. 지아가 휴대폰을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었다. 대부분 지아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참을성이 없네요. 권사님한테 대들면 안 되는데. 효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아의 손이 떨렸다. 다들 저를 나쁜 사람으로 신경 쓰지 마. 사실이 아니잖아. 하지만 댓글은 계속 늘어났다. 1시간 만에 50개가 넘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출근했다. 회사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다. 동료가 물었다. 괜찮냐고. 단톡방 글 봤다고. 태준이 굳어졌다. 동료가 말했다. 어머님이 많이 속상하시겠다고. 김장 400포기면 정말 큰일인데. 태준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 또 다른 동료가 다가왔다. 태준 부인이 좀 힘든가 보다고. 그래도 어머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태준이 입을 열려 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아도 집에서 힘들었다. 선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연만 거실에 있었다. 언니 괜찮아? 응.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 교회 분들한테 창피당했다고. 미안해. 언니가 왜 미안해? 오빠가 엎은 건데. 서연의 말에 지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치만 내가 제대로 못해서. 아니야. 언니 잘못 아니야. 오후에 지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정은혜라고. 같은 동네에 산다고. 잠깐 만나뵐 수 있겠냐고 물었다. 지아가 누구시냐고 물었다. 은혜가 대답했다. 단톡방 글을 봤다고. 도와드리고 싶다고. 지아가 망설였다. 괜찮아요. 저 법률구조공단 상담 변호사예요. 가족문제 전문이고요.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은혜를 만났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은혜가 명함을 내밀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변호사 정은혜라고 적혀 있었다. 단톡방 글을 봤는데 사실과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저도 이 동네에 살아요. 며칠 전부터 봤거든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당에서 혼자 김장하시는 거, 손에서 피 나는 것도 봤어요.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들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네. 진실을 알려드려야죠. 그날 저녁 교회 단톡방에 새로운 댓글이 달렸다. 저는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부터 지켜봤는데요. 며느리분이 혼자서 새벽부터 밤까지 김장하시더라고요.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고생하셨어요. 그분 암 환자세요. 병원 가는 것도 봤습니다. 댓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암 환자라고요? 그럼 왜 김장을 시킨 거죠? 혼자서 400포기를요? 선자의 방에서 선자가 휴대폰을 확인하다 굳어졌다. 새로운 댓글들이 계속 달렸다. 저도 봤어요. 며칠 동안 혼자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분은 임신 중이라고 안 도와줬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선자가 급히 댓글을 달았다. 그건 오해입니다. 며느리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혜가 바로 반박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며느리분이 쉬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권사님이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학대 아닌가요? 암 환자한테 400포기요? 선자의 손이 떨렸다. 글을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퍼졌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 일주일 후 지아는 수술을 마쳤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태준이 옆에 앉아 있었다. 은혜가 병실을 찾아왔다. 은혜가 괜찮냐고 물었다. 지아는 은혜 덕분이라고 대답했다. 은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머님에 대해 조사를 좀 했다고 말했다. 은혜가 서류를 펼쳤다. 교회 김장 봉사 행사 기획서였다. 조리 총괄 외부 봉사자, 섭외 예정 예상 후원금 5천만 원 협찬사 식품, 교회연합회. 실제로 김치 담근 사람은 전부 저였어요. 은혜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다. 지역 봉사의 귀감, 교회 박선자 권사 3년 연속 김장 나눔 행사로 지역사회공헌. 언론에도 나가셨어요. 지아씨 김치로요. 은혜가 지아에게 물었다. 어머님이 지아의 경력을 알고 있느냐고. 태준이 말했다. 사실 말해도 될 것 같다고. 지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로펌에서 일했어요. 대형 로펌이었고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셨다고요? 5년 동안 일했어요. 결혼하고 그만뒀고요. 은혜가 물었다. 어머님이 아셨냐고. 네. 결혼하기 전부터요. 은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알면서 쓰신 거네요. 태준이 끼어들었다. 어머니가 지아한테 잘난 척하지 말라고, 교회 분들한테 경력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외부 봉사자 섭외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며느리를 시킨 거죠. 이름도 올리지 않고요. 은혜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계획적인 착취예요.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도 이용한 거예요.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어머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줄.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어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언니, 나
할 말이 있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그러더라. 언니 암 걸린 거 엄마가 알고 있었어. 그건 우리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김장 끝나고 수술 받으라고 했대.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다.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가 병원에서 수술 일정 잡았을 때 엄마한테 말했잖아.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암 수술이 급한 게 아니야. 어차피 한 달 미뤄도 똑같아. 근데 김장은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말했어. 서연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엄마가 언니 변호사 출신인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김장 봉사에 언니를 꼭 쓰고 싶었대. 언니 솜씨 좋으니까 올해 행사 대박 날 거다. 국회의원도 오고 방송도 나온다. 그렇게 말했어. 그럼 암 걸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근데 엄마가 어차피 한 달 미뤄도 똑같다. 하나님 일이 먼저다라고 했어. 서연이 무릎을 꿇었다. 언니 미안해. 나 알고도 모른 척했어. 태준이 벽에 주먹을 쳤다. 그럼 전부 다 계획이었다는 거잖아. 은혜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의도적인 가해자예요. 은혜가 서류를 정리했다. 이 증거들 법정에 제출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도 있고 계획적 착취도 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요. 법적으로 대응해야겠어요. 지아가 망설였다. 하지만 어머님인데. 여보,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야. 범죄야. 서연이 일어섰다. 나도 증언할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다 말할게. 서연이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이 지아를 안았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 이용당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니. 법원 앞 태준과 지아가 나란히 서 있었다. 손에는 고소장이 들려 있었다. 명예훼손, 학대, 사기. 지아가 물었다. 정말 제출하겠느냐고. 태준이 말했다. 해야 한다고.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어머니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야. 우리 잘못 없어. 당당하게 가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접수증을 받았다. 다음 날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다. 변호사 출신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계획적 착취당해 암 환자 며느리에게 김장 400포기 강요. 기사가 온라인에 퍼졌다. 댓글이 폭발했다. 여론이 들끓었다. 선자는 집에 틀어박혔다. 부녀의 장직을 사임했다. 한 달 후 지아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태준이 휴대폰을 보여줬다. 작은 원룸 매물이었다. 여기로 이사 가자고, 새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일주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방 하나,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자유로웠다. 지아가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지아가 물었다. 자기가 뭘 하면 좋겠느냐고. 태준이 대답했다.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김치 담가볼까? 이번엔 내가 먹고 싶어서 담그는 김치. 태준이 웃었다. 좋다고 배추 사오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태준이 배추 한 포기를 사왔다. 단 하나. 둘이 먹을 만큼만. 지아가 배추를 다듬었다. 손놀림이 편안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다. 양념을 만들었다. 배추에 정성껏 발랐다. 작은 통에 담았다. 며칠 후에 먹어보자. 일주일 후 김치가 익었다. 김치찌개를 끓였다.
태준이 말했다. 진짜 맛있다고. 이게 진짜 내 김치라고. 지아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러게. 이게 내 김치네. 며칠 후 은혜가 찾아왔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가족법 상담사를 찾고 있다고, 지아의 경력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아가 망설였다. 자기가 할 수 있겠느냐고. 당연하죠.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후 지아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을 시작했다. 첫 상담이 들어왔다. 시댁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이었다. 지아가 조언했다. 혼자 참지 말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상담이 끝난 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이해받는 느낌이라고. 지아도 눈물이 났다. 좋아서였다. 6개월 후 지아는 항암 치료를 마쳤다. 의사가 말했다. 많이 좋아졌다고, 잘 회복 중이라고. 병원을 나오며 지아가 말했다. 화분 사고 싶다고, 배추 키워보고 싶다고. 집에 와서 씨앗을 심었다. 일주일 후 작은 새싹이 났다. 우리 배추다. 우리가 키운 거. 1년 후 지아는 법률구조공단 정식 상담사가 됐다. 암 환자 무료 법률 상담도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선자였다. 선자가 말했다. 잘 지내느냐고, 뉴스 봤다고, 잘하고 있다고. 침묵이 흘렀다. 지아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지아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태준이 물었다. 용서할 거냐고. 아직은 아니야.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래. 내 마음이 중요해. 창밖을 보니 화분에 배추가 제법 자라 있었다. 지아가 화분을 만졌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네. 모든 게. 이 집도, 이 일도, 이 배추도. 다 내가 선택한 거. 태준이 지아를 안았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저녁 두 사람이 작은 식탁에 앉았다. 김치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났다. 태준이 말했다. 역시 최고라고. 지아가 웃었다. 진심으로.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지아는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게 진짜 김치였고 진짜 인생이었다. 이제 진짜 내 김치야.